자음과 모음의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세이가 들려주는 생산, 분배, 소비 이야기입니다. 세이는 경제학 태동기의 경제학자인데요. 이때는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리던 그런 시기예요. 세이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여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판로설을 주창했는데요. 우리 옛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요, 세이는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는 생각을 이론으로 정립한 겁니다. 그럼 우리 세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수업은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경제적 만족과 효용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희소성과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우리 효용이란 무엇인지 우선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털실로 짠 목도리가 한 몫을 톡톡히 할 테고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떨까요? 날씨가 더워지면은 목도리나 외투는 보기만 해도 땀이 나잖아요. 이렇듯 상황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도 우리에게 주는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족도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의 동일한 물건도 사람들 각자의 지식과 상황에 따라서 쓸모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물의 쓰임새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효용이라는 개념을 세이는 만들어냈어요. 효용은 경제적 만족을 크기로 표현한 것인데요.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서 효용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원하는 것은 끝이 없지만 주어진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3대 기본 경제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세기에 들어서 한 경제학자 세뮤얼스는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추렸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자원이 충분하다면 원하는 것을 다 생산할 수 있겠지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밭이 있다면은 여기 밭에다 배추를 심어야 할지 딸기를 심어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고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생산 방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생산량은 물론 생산 결과물의 질도 달라져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 질 높은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을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는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그 생산의 결과를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떡볶이 가게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떡볶이를 만들어 판다는 것,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떡볶이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판매 가격에서 재료비를 뺀 돈을 남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남긴 돈을 가게 주인이 모두 가져갈 수는 없어요. 주방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떡볶이를 만들었다면 주방 아주머니에게 월급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가게를 빌린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월세도 내야 하죠. 그리고 주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이자를 내야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가게 주인의 소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른 값에 비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큰 것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번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는 것인데요. 지불되는 비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파는 정품 CD가요, 노점에서 파는 불법 복제품에 비해서 10배 비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값이 비싸다고 해서 불법 복제품을 사면은 화질도 좋지 않고요. 반품이나 수리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요. 또는 감독하는 당국에 적발되기라도 하면은 정품 CD 가격의 몇 배 이상을 벌금으로 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이 아니고요. 또 정품 CD를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제작자들이 점점 CD를 제작하지 않게 되면 문화예술 산업은 점점 위축되고 결국 좋은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기해야 할 비용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이미 지불되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이것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몰비용에 집착하면 안 돼요. 맛있는 빵을 샀다가 아껴서 먹으려고 하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빵을 먹고 싶으면 새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아깝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그냥 먹어버리면 배탈이 나버리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선택하려는 것의 편익과 비용만을 따지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습성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달리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고정비용 때문인데요. 이 고정비용은요. 어떤 선택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이 평균 비용에 연연하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운항하는 비행기의 1인당 탑승 요금이 10만 원이고요. 비행기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좌석수로 나눈 좌석당 평균 비용이 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좌석에 여유분이 있는데 승객 한 명이 5만 원에 태워달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을 태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항공사가 이 사람을 태울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좌석당 평균 비용 7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5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을 태울 경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운항 도중에 제공하는 음료수 값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항공사는 5만 원을 받고서라도 이 사람을 태우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의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좌석당 평균 비용을 밑도는 돈을 받고서는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우리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경제 문제에 부딪히는데 하고 싶은 것에 비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희소성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과 편익을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한 기회비용과 경제행위의 만족도를 수치로 표시한 편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3대 경제 문제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야 하고요. 이런 경제 문제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에서 세희 선생님이 한몫하셨죠.
두 번째 수업에서는요, 경제활동의 근본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인 생산, 분배, 소비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생산이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새로 만들거나 원래 있던 것의 가치를 늘리는 활동이에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노력을 노동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농사 짓는 그림이 나와 있죠.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의 노력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벽지를 뿌릴 논과 그러니까 토지와 벽지도 필요하고요. 또 논에다 물도 대야 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농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필요한 농부의 노력이 노동이 될 테고요. 농과물, 자연환경 필요하죠. 그리고 벽지, 비료, 농약은 이미 생산 가공된 생산물 필요하고 또 벼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경운기, 양수기, 콤바인, 트랙터 같은 농기구도 필요해요. 이러한 것은 생산용구라고 하고요. 또 경운기가 다닐 도로도 필요하고 물을 저장할 저수지 같은 거, 이러한 사회 간접작용도 필요합니다.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 정말 많죠? 그럼 생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산의 목적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쓸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데요. 생산을 하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 판매액에서 생산 요소의 총 구입액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 생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따라서 생산이란 바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필요한데요. 토지가 자연자원이고 노동력은 인적자원, 또 원자재나 생산용구는 물적자원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자원을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람들은 생산을 왜 할까요? 그건요, 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를 나누어 쓰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 즉 부가가치를 나누는 행위가 바로 분배가 되는데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이렇게 생산에 참여해서 얻은 부가가치를 나눠 갖는 거예요. 벼농사를 지을 때 어땠나요? 땅을 임대했으면은 이제 땅 주인에게 지대를 나눠주고, 그리고 농약을 샀죠. 그럼 농약 가게 주인에게도 물론 이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이 가겠죠. 그리고 농사를 도와주신 분에게도 돈을 드려야 될 테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도 나눠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에서요, 지대, 임금, 이자 이러한 것은요,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라는 개념에서 요소소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요소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남은 부분, 이 이윤이 바로 농부 본인의 이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한 결과를 나눠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쓰게 될까요? 한 개인이요, 자신의 경제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모하는 행위를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소비 외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저축도 하게 되겠죠. 소비 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와 소비 지출을 조금 구분해야 하는데요. 소비는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행위고요.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돈을 쓰는 행위는 특별히 소비 지출이라고 해요. 소비와 소비 지출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밥을 짓기 위해서 우선 쌀을 사잖아요. 쌀은 한꺼번에 사죠.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소비 지출로 구입한 쌀은 조금씩 한 끼에 어느 분량만큼씩 소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나 중간 생산물에 사용하는 것은 생산적 소비라고 하는데요. 생산적 소비는 사실 소비가 아니라 생산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사이다를 파는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니까 생산이지만, 가게 주인이 목이 말라서 사이다를 마시는 행위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소비 외에 또 저축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을 하고도 남는 여유 자금이 저축입니다. 저축은 현재의 소득을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소비 자원으로 유보시켜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요. 보유한 자원을 투입해서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인 생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 이렇게 분배받은 소득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구입하는 것, 소비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가요? 농부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들었던 돈도 있고, 그런 부분, 토지 이용료나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원금과 이자, 이러한 것들 분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요,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볼게요. 구성원들이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진 경제 단위를요, 가계라고 하는데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럼 생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되겠죠.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벌이는 경제 단위예요. 가계와 기업이 모여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 단위, 정부라고 하고요.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요소 시장에,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등의 생산물을 얻는 것, 그러한 부분 생각하면은 쉬울 거예요. 아빠가 기업에게 일을 하러 가고, 그리고 기업에서 번 돈으로 우리는 또 기업의 물품도 살 수 있겠죠.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소비는요,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적게 벌면 적게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고요. 또 물가가 오르면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빚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하고 재산, 물가 수준, 이자율 등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가계는 가족 구성원의 생애에 걸쳐서 소득 수준이 변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활동을 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청년기에는 소득 수준이 낮지만 중장년기가 되면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은퇴 시기가 되면 다시 소득 수준이 낮아져요. 반면에 소비 지출은요, 전생에 걸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젊을 때는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되니까 소득 수준보다 다소 높은 소비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때 빚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소비 지출 생긴 것은 소득 수준이 소비 지출보다 높아지는 중장년기에는 갚아야 해요. 그리고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저축도 해야죠.
기업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죠. 생산의 주체인 기업. 기업은 어떤 일을 할까요?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기업이 생산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갖춰야 하고 또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지만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윤은요, 기업의 수입에서 생산에 사용한 비용을 뺀 것인데요. 회계상의 이윤은요,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빼면 되지만 이것과 달리 경제적인 이윤을 계산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기회비용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노력과 비용의 투자는 성공에 보장되지 않는 매우 불확실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바로 이윤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켜서 자신이 보유한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기업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얻기 위해 기업 활동을 하려는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과 또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정부는요, 국방, 외교, 치안, 교육, 보건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도로나 항만, 철도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합니다. 또 정부는요, 공적 부조를 통해서 생계가 어려운 이들도 돕고요. 또 경제적 목표인 성장, 고용 확대, 물가 이러한 것들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이러한 역할, 이러한 일들을요, 재정 활동이라고 해요. 정부는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얻을까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은 국민들의 소득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기능도 수행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또 돈을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조금 걷고 그러면은 조금 형평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공적 부조의 형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요. 아빠가 생산 활동해서 번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또 생산 늘면 고용도 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게 돼요. 그럼 정부는요, 이 세금을 받아서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까 정부의 활동 뭐라고 했죠? 재정 활동이라고 했었죠? 소비의 주체인 가게와 그리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 그리고 재정 활동을 하는 정부 그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수업에서는요,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재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재화 중에는요,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서 사고 팔 필요도 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고 팔거나 특정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맑고 청명함이나 해의 밝고 따뜻함은 우리에게 많은 효용을 주지만 이것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냥 무한하게 존재해서 사고 팔거나 혼자서 가질 수 없는 재화를요, 자유재라고 하고요.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거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영업권 이렇게 물질적 형태를 지니지 않았지만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제도 안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의미에서 관계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물질적 재화와는 구분해서 준경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재와 자본재는 어떨까요? 소비재는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말하고요. 그래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라는 의미에서 직접재라고도 하고요. 또 소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재화라는 의미에서 완성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본재는요,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중에서 인적 자원인 노동과 자연 자원인 토지를 제외한 모든 물적 자원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빵을 사 먹었다면 그 빵은 소비재지만요. 여기 빵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 뭐 그러한 것들 자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기간에 따라 재화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내구재라고 하고 1년 이내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재화는 비내구재라고 해요. 비내구재 중에서도 특히 한 번 사용하고 없어지는 재화는 단용재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구재와 비내구재도 소비재나 자본재가 될 수 있어요. 책상과 의자는 내구재가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책상과 의자는 자본재이고 집에서 여러분이 쓰는 책상과 의자는 소비재입니다. 그리고 대체재와 보완재는요, 쓸모가 비슷한 두 재화가 있어서 한쪽이 없을 경우에 다른 쪽을 사면 되는 것, 이것이 대체재고요. 그리고 어떤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보완재라고 해요. 대체관계는요, 이 대체재, 이거 없으면 잇몸, 꽁 대신 닭 이런 속담 생각하면 되고요. 보완재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런 속담 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과 설탕, 뭐 연탄과 잉크 이런 건 함께 소비하나 따로 소비하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러한 재화를 독립재라고 하고요. 반면 사이다 병과 병뚜껑, 그죠? 그리고 안경과 안경알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떼어놓으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재화는 결합재가 돼요. 우등재와 열등재는 어떤 걸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재화를 우등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사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등재라고 하고요.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안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재화라면 소득이 늘어날 경우 수요도 함께 늘어나겠죠.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우등재는 정상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내렸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내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안 사요. 이러한 재화를요, 기펜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려고 하고 가격이 오르면은 안 사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수요의 법칙인데 기펜제는 이러한 수요의 법칙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재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서비스라는 것은요, 대가가 수반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말해요. 의사의 진찰이나 경찰의 치안행위처럼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라고 하고요. 재화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간접 서비스라고 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파는 일은
햄버거 재료와 조리사의 조리 행위, 그리고 판매원들의 판매 행위가 서로 결합된 결과니까 이런 것들을 간접 서비스라고 해요. 그리고 가격이란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돈의 액수로 표시한 것이죠. 가격은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격을 강제로 올린다고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겠죠. 가격은 어떤 사물을 살 것인가 말 것인지 판단하는 신호의 역할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요, 어느 집에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 부엌에는 잡곡을 보관하는 백자 항아리가 있어요. 어느 미술평론가 사람이 그 집에 들렸다가 백자 항아리를 발견했는데요. 이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골동품이래요.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은 그 백자 항아리가 지닌 골동품으로서의 효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를 시세로 나타낸 것인데, 할머니에게는 그 백자 항아리는 잡곡 닦는 그릇 이상으로는 효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이 느끼는 효용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 가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같은 가게에서 동일한 상품을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가격 차별이라고 해요. 가격 차별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한 것인데요. 영화 관람료를 생각할 때 아침에는 주말보다 더 싸죠. 영화관 운영 비용은 아침 조조나 주말이 다르지 않은데도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이 느끼는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격에 민감한 학생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시간대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영화를 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가격에 둔감하고 바쁜 직장인이나 고소득자는 높은 가격을 매기더라도 편한 시간대에 영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상품인데도 가게에 따라 파는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달리 대체할 만한 상품이 있는지, 또 공급자 입장, 파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동네 마트하고 또 근처에 가게가 없는 여름의 해수욕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서는 같은 아이스크림인데도 더 비싸죠.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더 받는 것은 마땅히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만한 다른 상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경제 활동의 신호 역할을 하는 가격, 잘 알겠죠?